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의 최고 평가원이 뉴욕의 허름한 골목길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모습이 된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가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의 수석평가원 피에르 루카스는 호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도 여러 장의 평가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한 점수를 받은 최고급 레스토랑들의 목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중 어느 한 곳도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어요. 마치 영혼 없는 평가표처럼 숫자로만 가득한 종이들이었습니다. 피에르는 30년간 미슐랭의 수석평가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본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평가원이라는 명성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죠. 하루에 최소 5곳의 레스토랑을 방문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 완벽한 익명성을 위해 가족들에게조차 직업을 숨겨야 하는 삶.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업이지만 실상은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최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고 완벽한 플레이팅과 최상급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맛보는 일상을 반복했죠. 10달 중 8달은 전 세계를 떠돌며 평가를 해야 했고 매번 호텔을 옮겨 다니며 지내야 했습니다. $1000짜리 트러플 소스가 그저 짙은 갈색 액체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게 구워진 와규 스테이크도 그저 고기 한 점으로만 느껴졌죠. 30년간 미슐랭 평가원으로 살아오면서 그는 완벽한 맛이란 무엇인지 정의하려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재료의 품질, 요리 기술과 풍미, 셰프의 창의성, 가격 대비 가치, 일관성. 그가 만든 평가 기준은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의 운명을 좌우했죠. 같은 레스토랑을 최소 3번은 방문해야 했고 매번 다른 메뉴를 주문하며 일관성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도쿄의 레스토랑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의 셰프는 40년간 오직 초밥만 만들어온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그의 음식에서도 더 이상 감동을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수식처럼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요리였다고 할까요? 그날도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맛보던 중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천 번을 봐온 평가표가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메모장을 꺼내 평소처럼 5가지 평가 항목을 확인했지만 오늘따라 이 기계적인 항목들이 공허하게만 다가왔습니다. 문득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소박한 비스트로에서의 시간들이었죠. 고급 재료도 화려한 기술도 없었지만 손님들은 항상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마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부끄러웠어요.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었죠. 그래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졸업한 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수석 셰프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미슐랭 평가원이 될 기회가 찾아왔죠.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트레이닝을 받으며 익명성을 유지하는 법부터 음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공의 정점에 있는 지금 오히려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식당에서 풍기던 갓 구운 빵 냄새, 손님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요리들. 지금의 그가 평가하는 최고급 레스토랑들과는 분명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뉴욕의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달빛이 마치 그를 조롱하는 것 같았죠. 3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 달라져야만 했습니다.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에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피에르는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정말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토록 공허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다 문득 달콤하고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 최고급 요리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향이었어요. 호기심에 발걸음을 돌렸죠. 골목 끝에서 발견한 건 낡은 간판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자로 쓰인 간판 아래에는 작게 코리안 레스토랑트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에 그였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곳이었죠. 미슐랭 평가원으로 방문하는 레스토랑은 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곳들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문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열자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슐랭 평가원으로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법한 이 작은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피에르를 감쌌어요. 주방에서는 칼질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볶는 소리가 들려왔고
은은한 간장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의외로 따뜻했어요. 퇴근한 직장인들로 보이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에는 어떤 가식도 없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메뉴판은 영어 설명이 간단히 달려 있었지만 대부분 낯선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갈비탕 마이너스 트러디셔널 비프 수프라는 설명을 발견했죠. 실례합니다. 갈비탕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작은 접시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고 분명 메뉴에는 없던 것들이었죠. 죄송하지만 이건 주문하지 않은 음식들인 것 같은데요. 피에르의 말에 카운터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라는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 반찬이에요. 한국 식당에서는 모든 손님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랍니다. 순간 피에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의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그것도 여러 가지나 무료로 제공한다니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반찬들을 살펴보았어요. 붉은색의 김치, 초록빛 나물들, 노란 단무지까지 각각의 색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아도 재료 선별부터 손질, 양념까지 결코 허투루 하지 않은 정성이 느껴졌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반찬 문화예요. 어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온답니다.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며 피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레스토랑의 기준이 흔들리는 듯 했어요. 더 비싸게, 더 적게를 지향하는 현대 미식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갈비탕이 나왔을 때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뜨거운 국물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안개처럼 펼쳐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플레이팅과는 전혀 달랐지만 왠지 모르게 정성이 느껴지는 비주얼이었죠. 숟가락을 떴을 때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맑은 국물 속에 녹아있는 깊은 맛,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갈비는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듯 부드러웠고 국물은 깊고 담백했습니다. 화려한 향신료나 복잡한 조리법 없이도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는 기술이 돋보였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요리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방에서 일하시는 나이 지긋한 주방장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손님들의 테이블을 살피며 음식을 더 드시라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직장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한숨 쉬며 마치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작은 종이컵에 뭔가를 타더니 피에르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것도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서비스예요. 식사 후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좋죠. 피에르는 그 작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일 뿐이었지만 커피를 마시는 순간 뭔가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 허름한 식당에서 맛본 소박한 커피 한 잔이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만 알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음식을 평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음식이 가진 따뜻한 이야기들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요? 다음날 저녁 피에르는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늦은 시간을 택했죠. 같은 시간에 가면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미슐랭 평가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습관이었으니까요. 30년간 익명성을 지키며 살아온 그였지만 오늘따라 이런 자신의 모습이 조금 우스워지기도 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뉴욕의 네온사인들이 젖은 거리에 반사되어 흐릿한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구석자리에서 한 남자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10년 전 파리의 라 메종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사람, 로베르토였습니다. 세상이 참 좁네. 파리에서 최고의 요리사였던 사람이 뉴욕에 이런 곳에서 밥을 먹다니.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10년 전 로베르토는 라 메종의 수석 셰프였어요. 완벽주의자의 고집불통으로 유명했고 결국 레스토랑 오너와 크게 다투고 사직했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가 이곳에 왜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로베르토는 피에르의 맞은편 자리로 다가와 앉았어요. 그는 여전히 10년 전 그 시절의 오만한 목소리로 음식의 맛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라 메종 시절 최고의 셰프였던 그 시절의 거만함이 그대로 묻어났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서로의 현재 직업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미슐랭의 철칙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종업원이 다가와 주문을 받았습니다. 로베르토는 라 메종 시절처럼 거만하게 주문을 했어요.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그의 태도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된장찌개요. 아, 맵지 않게 해주세요. 유럽인의 입맛에 맞게. 주문을 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의 음식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듯한 태도였죠. 피에르는 그런 로베르토를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로베르토의 눈초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박한 음식들을 경멸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최고급 식재료도 현대적인 조리 기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 식당이 그의 눈에는 시골 밥집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죠. 이런 곳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겠어? 하긴 당신도 많이 변한 것 같네요. 예전에 피에르라면 절대 이런 식당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을 텐데. 로베르토의 말에는 날카로운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라 메종을 떠난 것도 완벽한 요리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라는 듯 말을 이었죠. 계속해서 이 식당이 현대 미식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매 테이블마다 살짝씩 다른 간을 하시는 모습이었죠. 어르신은 혈압이 있으시니까 싱겁게 해드려야지. 저 젊은이는 매운 걸 좋아하니까. 사장님은 손님 한 분 한 분의 취향과 건강 상태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선 진심 어린 배려였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로베르토는 계속해서 음식을 비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피에르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식당 안을 채우고 있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 문득 피에르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로베르토가 그토록 집착하는 완벽함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죠.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음식을 통해 전하는 따뜻한 위로.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본질이 아닐까요? 로베르토, 당신은 아직도 완벽한 맛만을 쫓고 있군요. 하지만 난 여기서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이란 건 완벽한 레시피나 최고급 재료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피에르의 말에 로베르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피에르는 놓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도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완벽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잃어버린 그 무언가를. 주방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은 늘 묵묵히 요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피에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모든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때때로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더 담아 나가시는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야근하느라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오늘은 좀 낫네요.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새로 담근 김치예요. 사장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30년간 최고급 레스토랑만 다녀본 피에르에게는 생소한 광경이었죠. 그날도 로베르토와 불편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주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그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사장님은 로베르토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손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간 요리를 해온 이유입니다. 미슐랭의 별은 그저 누군가의 기준일 뿐이에요. 진정한 요리의 가치는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답니다. 그 순간 피에르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간 미슐랭의 기준으로만 음식을 평가해온 그에게 사장님의 말씀은 번개처럼 스쳐갔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통찰이 거기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여종업원이 어김없이 커피를 내어주셨어요. 로베르토는 그 작은 종이컵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최고급 와인만을 다루던 그가 이런 소박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못마땅한 듯 긴 한숨과 함께 쓴웃음을 지었죠.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로베르토가 자리를 뜨고 난 후 사장님은 피에르의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일했고 이 커피 한 잔이 그들의 작은 위로가 되었답니다. 직장인들은 야근할 때 이 커피로 버텼어요. 배고플 때는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죠.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그 시절을 회상하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놓으셨어요. 특히 이 커피는 혼자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힘들 때 동료들과 함께 마시면서 위로도 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우리의 정을 담는 그릇이 된 거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피에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평가해온 최고급 음식들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맛, 화려한 플레이팅, 최상의 서비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 소박한 커피가 전하는 따뜻함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직장인들은 힘들 때마다 이 커피를 찾는답니다. 회사에서 야근할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긴장될 때, 동료와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이 소박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하죠.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엔 그저 값싼 인스턴트 커피일 뿐이지만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힘들었던 시절의 추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 서로를 위로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종이컵 속에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에르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비스트로에서 손님들과 나누던 따뜻한 대화들, 그리고 그 소박한 식당을 채우던 행복한 웃음소리. 어쩌면 그때의 그 식당도 이곳처럼 음식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에르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음식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된 걸까요? 음식이 가진 진정한 가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 따뜻한 힘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피에르는 계속해서 사장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음식이란 단순히 맛있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 30년간의 평가원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된 후, 피에르는 그 식당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식당을 찾으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 들여다보아야만 보이는 그림처럼 식당은 매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빙을 하던 소피아가 단골 손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작은 사탕을 건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순간에 담긴 따뜻함이 피에르의 마음을 울렸어요. 우리 지민이가 이번에 영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면서요? 이건 우리 가게 축하 선물이에요. 소피아는 마치 진짜 이모처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고 있는 손님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특별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작은 커뮤니티였던 겁니다. 퇴근길에 들른 직장인이 힘들어 보인다며 박 사장님이 김치찌개에 고기를 더 넣어주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혼자 찾아온 손님에게 반찬을 더 내어주시며 많이 드세요 하고 걱정해주시는 모습도 보았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죠? 단백질 보충하셔야 해요. 이 고기 더 드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찬 준비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이거 조금 더 가져가세요. 각각의 순간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문득 깨달았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의 완벽한 서비스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곳의 서비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매일 저녁 찾아오는 할아버지 손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전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해요. 박 사장님은 그분이 오실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내어주셨죠. 메뉴판에도 없는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왔어요.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내어주시는 된장찌개를 드시며 가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마다 사장님 은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내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새벽 일찍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신다고 해요. 값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고 다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매일 시장에 가는 게 힘들 때도 있지만 손님들 생각하면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지죠. 특히 김치를 담그실 때는 마치 과학자처럼 세심했던 모습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 못지않은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배추의 절임 시간부터 양념의 배합 비율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비법이었죠. 식당 문 앞에는 작은 칠판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오늘의 서비스 마이너스 따뜻한 커피라고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문구가 이제는 이 식당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있던 젊은 직장인의 말에 피에르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따뜻함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매일 밤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피에르는 조용히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미식이란 완벽한 맛이나 화려한 기술이 아닌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복한 순간들의 집합이라는 것을요. 로베르토의 말처럼 이곳은 현대적인 조리 기술이나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일상을 함께 나누며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식당만의 특별한 가치였습니다. 며칠 뒤 피에르는 평소처럼 식당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전문 음식 평론가로서 이 작은 식당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평가해왔지만
이렇게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싶었던 적은 없었죠.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시는 박 사장님의 뒷모습을 조심스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주방 창문을 통해 비치는 이른 아침 햇살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어요. 오늘은 사진작가가 되셨나봐요? 사장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체가 탄로난 것 같아 당황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냉정한 평가자로서가 아닌 이 식당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고 싶은 스토리텔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식당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시는 손길, 손님들의 표정을 살피며 음식을 내어주시는 순간 한 장 한 장의 사진에 이 식당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매일 저녁 제공되는 믹스커피 서비스였어요. 이 작은 종이컵이 누군가에겐 하루의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그리운 추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신의 SNS에 소소하게 올린 글이었어요. 뉴욕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사진과 함께 이 식당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따뜻한 한 잔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믹스커피 추억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댓글로 남겼고 뉴욕의 다른 미식가들은 이 작은 식당을 직접 찾아가 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음식 평론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나누어 마시던 믹스커피 한 잔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부모님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실 때 항상 이 커피 향이 났었죠. 뉴욕에서 이런 정겨운 이야기를 듣다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댓글들은 마치 작은 소설처럼 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매개로 전해지는 수많은 추억과 감정들. 피에르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음식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피에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국의 미식가들과 일반 손님들이 이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찾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바빠졌지만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물론 따뜻한 믹스커피 서비스도 빼놓지 않으셨죠. 사장님,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가격을 올리시는 게 어떨까요? 피에르가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음식의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 그게 제가 꿈꾸는 식당이니까요. 그날 밤 피에르는 다시 한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화려한 미식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글을 쓰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음식의 가치를 값비싼 재료와 화려한 플레이팅으로만 판단하게 된 걸까요? 때로는 작은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완벽한 요리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피에르는 오랜 친구이자 뉴욕의 유명 음식 전문 기자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파리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 그는 피에르와 함께 미식의 꿈을 키웠던 동료였고 이제는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었죠. 피에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자네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네. 그 완벽주의자인 자네가 작은 한국 식당에 그렇게 감동받다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에르는 한국 식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인 사장님의 작은 식당에서 발견한 특별한 가치와 따뜻함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죠.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슐랭 평가원 출신인 피에르가 이렇게 작은 식당에 감동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피에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그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날 그들은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처음에는 평론가의 시선으로 음식을 관찰했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30년간 음식을 써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특히 박 사장님이 손수 내어주신 믹스커피를 마시며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식당을 하셨다고 해요. 어린 시절 주방 한켠에서 마시던 따뜻한 음료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피에르, 이곳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이클은 뉴욕의 숨겨진 보석 마이너스 한 잔의 커피가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식 평론에 그치지 않고 이 작은 식당이 가진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의 미식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매체들도 앞다투어 식당을 취재하기 시작했죠. 특히 믹스커피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은 프랑스의 유명 셰프가 찾아와서 박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며 한국의 정문화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변화는 미식계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들도 화려한 플레이팅과 완벽한 맛 이상의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손님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음식을 통한 위로와 공감, 이런 가치들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베르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자신의 레스토랑 직원들과 함께였어요. 내 레스토랑도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이곳의 특별함을 배우고 싶었네요. 로베르토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배움을 구하는 겸손함이 묻어났죠. 그의 이런 변화야말로 이 작은 식당이 가진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박 사장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늘어난 손님들 속에서도 한 분 한 분의 표정을 살피며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따뜻한 믹스커피도 빠지지 않았죠. 요즘 들어 더 바빠지셨을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손님들이 많아진 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변함없어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피에르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화려한 변신이 아닌 본질을 지키며 그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가 일정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의 공기는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어요. 매일 저녁 식당에서 마시던 믹스커피가 자꾸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피에르는 창가에 서서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에펠탑과 세련된 카페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뉴욕의 작은 골목에 있는 한국 식당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던 그였습니다. 어머니, 평가 일정 없는 저녁, 피에르는 어머니의 집을 향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비스트로의 옛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이 아버지 옆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죠. 피에르, 갑자기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니? 어머니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발걸음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의아해하셨나 봅니다. 피에르는 뉴욕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을 내밀었어요. 박 사장님께 부탁드려 챙겨온 믹스커피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오시던 단골 손님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시던 교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요. 아버지의 식당에는 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늘 그러셨지. 완벽한 요리보다 손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 30년간 최고의 맛을 찾아다니며 완벽한 평가 기준을 고집해왔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머니께 뉴욕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만난 특별한 순간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은 것들을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진짜 음식의 의미를 알게 됐구나.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어머니와 함께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번엔 달콤한 맛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건 커피 맛이 아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피에르는 깊이 깨달았어요. 진정한 미식이란 무엇인지를. 그것은 완벽한 맛이나 최고급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순간,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야 할 진정한 가치였던 거예요. 다음 날 피에르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평가자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미식가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옛 비스트로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음식은 단순한 맛의 조화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요.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이야기는 결국 피에르를 아버지의 따뜻했던 식당 앞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찾게 된 소중한 것들이 있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